주주총회에서 주가 회복을 약속한 삼성전자가 장중 2%대 상승세를 보이며 코스피 상승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해외 매출 1조 원 돌파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솔루션과 한화에너지가 100억 원대 소송전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유화학 업황 악화가 근본적 원인이라는 분석인데 자세한 사정 단독 취재했습니다. 셀트리온이 해외 법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무더기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되면서 소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지 한 달여 만에 이를 번복하고 규제를 되살렸습니다. 이로써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약 40만 호에선 갭 투자가 제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가 장중 2% 넘게 크게 뛰어오르면서 6만 전자를 다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중 한때 2,640선을 넘겼던 코스피는 현재 2,63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민후 기자. 네, 임노입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주가 투자자들에게 참 반가운 소식인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오후 2시 50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2.5% 가까이 오른 5만 9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들이 110만 주 넘게 순매수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5만 원대로 떨어진 이후 5개월 만에 6만 전자를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 회복 기대감과 모건 스탠리의 목표 주가 상향 보도 등이 전해지면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열린 주주총회장에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주주들의 5만 전자 질타에 주가 회복의 열쇠는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실적과 기술 경쟁력 회복이라며 뼈를 깎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은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6세대 HBM과 커스텀 HBM에서는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다른 특징주도 짚어주시죠. 네, 삼양식품은 장 초반 95만 7천 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주당 1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뜻하는 황제주 등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후 들어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에 소폭 하락한 92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장기 부진에 주가마저 부침을 겪던 LG화학은 1분기 흑자 전환 전망에 5% 가까이 오른 24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 강세 속에 코스피는 어제보다 0.7%가량 오르며 2630선에서 등락을 반복 중입니다. 외인과 기관이 각각 3,600억 원, 2,000억 원 가까이 매수하며 지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가량 내린 730선 후반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2시 50분 기준 1원 넘게 올라 1,450원 초반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SBS 비지 이민우입니다. 이어서 각 기업별로 저희가 취재한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좋은 곳이죠. 한화그룹에서 때 아닌 집안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화에너지가 한화솔루션에 100억 원대 소송을 제기해서 지난달에 변론 기일까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속사정이 어떤지 류정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사건은 지난 2020년 말 한화솔루션이 고순도 크레졸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됩니다. 고순도 크레졸은 플라스틱이나 전자재료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부가가치 소재로 한화솔루션이 새 먹거리로 낙점했습니다. 문제는 공장 건설이 지지부진하다는 겁니다. 한화솔루션은 공장 가동 시점을 지난 2023년 6월에서 같은 해 9월로 그리고 지난해 5월로 두 차례나 연기했고 해를 넘긴 현재까지도 공장 건설과 가동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공장 가동에 쓸 열을 공급하기로 했던 계열사 한화에너지가 딴지를 걸고 나섰습니다. 공장이 제때 지어졌다면 얻을 수 있었던 매출을 건설 지원으로 얻을 수 없게 됐다며 147억 7,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1조 원 넘는 단기 순손실을 기록한 터라 향후 사업 진행도 불투명합니다. 그룹사끼리 그렇게 해서는 같이 공매를 하는 거고 소송 비용만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기업들이 투자가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소송을 제기한 한화에너지는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이 나란히 지분을 가진 에너지 부문 중간 지주회사입니다. 한화솔루션의 신사업 지원과 석유화학 업황의 악화일로가 한화그룹 집안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소송에 빠진 기업이 또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세계 각지에 세운 현지 법인의 근로자들로부터 줄줄이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이 벌어졌는데 역시 자세한 사정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일단 소송이 얼마나 많이 걸린 겁니까? 셀트리온 연결 기업이 피고로 진행 중인 국내외 소송은 모두 14건으로 2년 전 4건에서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9건이 국내외 전현직 직원들로부터 제기된 근로 관련 소송입니다. 우선 전 태국 법인 직원들이 방콕 중앙노동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4건인데요. 소송 금액은 우리 돈으로 총 24억 원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한 건은 이미 2심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본 동경지방재판소에서도 현지법인 직원으로부터 소송 금액 우리 돈 약 1억 원인 2심이 진행 중이고요. 영국 와포드 재판심리센터에서도 전 영국법인 직원으로부터 우리 돈 약 2억 원의 근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프랑스 노동분쟁조정위원회에선 전 프랑스법인 직원으로부터 우리 돈 약 2억 7천만 원에 대한 분쟁을 조정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셀트리온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이 진출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줄소송이 걸리는 게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셀트리온은 전 세계 37개국의 해외 법인을 설립했고 지난해엔 베트남 법인도 신설했습니다. 원래 셀트리온 헬스케어 소속이었던 현지 법인들이 지난해 셀트리온과 합병 이후 대거 통합 셀트리온 소속으로 변경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과의 계약 등에 문제가 불거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앞서 우리나라에서 불법 파견으로 1심 패소한 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항소심을 포함해 근로 관련 소송 2건과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반도체 HBM의 신제품을 개발해 그 시제품을 엔비디아에 넘겼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 하이닉스의 실적도 영향을 받을 텐데 두 회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하이닉스의 납품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SK하이닉스가 맞춤형 제품인 HBM4 12단 샘플을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출하해 고객사들과 인증 절차를 시작한다며 양산 준비를 하반기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내년 생산 계획이었지만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요청에 6개월가량 앞당긴 건데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GTC 현장에서 HBM4와 함께 차세대 AI 서버용 메모리 표준 소캠도 처음 공개합니다. 소캠은 엔비디아가 표준화를 주도하는 저전력 D램 기반 AI 서버에 특화된 메모리 모듈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엔비디아의 향후 로드맵은 어떻게 됩니까? 네, 엔비디아는 올해 하반기에 내놓을 블랙웰 울트라와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루빈의 성능을 공개했는데요. 블랙웰 울트라는 지난해 출시했던 블랙웰보다 AI 데이터 처리 속도가 1.5배 빠르고 2022년에 내놨던 호퍼와 비교하면 성능이 50배 높습니다. 루비는 블랙웰에 장착했던 CPU인 그레이스 대신 새로운 CPU인 베라를 장착해 성능을 더 끌어올리는데 젠슨 황 CEO는 데이터 센터 기준으로 루비는 호퍼보다 성능은 900배 올라가고 비용은 3%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2027년 루빈의 개선 제품 루빈 울트라와 2028년 새로운 AI 칩인 파인만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젠슨 황 CEO는 올해 AI에 필요한 연산량이 지난해 예상치의 100배 규모인 만큼 기존 서버를 업그레이드하는 수직적 확장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신형 칩의 출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이런 개별 기업의 이슈들을 뛰어넘어서 시장 전체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건 역시나 미국의 상호 관세입니다. 다음 달 2일 발효된다는 것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의 주요 당국자들이 끊임없이 재확인하고 있는데 문제는 관세의 무게와 부과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향한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미국의 최신 메시지 전해주시죠. 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현지 시간 1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4월 2일에 국가별로 다른 관세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특정 국가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른바 지저분한 15개국으로 부르는 국가들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들 국가에선 미국산 제품의 안전과 무관한 검사를 하는 등 비관세 장벽으로 불공정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높은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한국을 대표적인 무역 적자국으로 콕 집어 저격하고 미 업계에선 소고기와 각종 농산물에 대한 엄격한 검역 조치 등의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상호 관세 압박이 더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일부 교역국은 이미 불공정 관행을 없애겠다고 제안했다면서 협상을 거쳐 상호 관세 발표일을 전후해서 관세를 아예 피해갈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모습인데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압박이 언급됐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4월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한 뒤 각국과 양자협정을 새로 체결한다는 방침인데요.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장관은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 확보를 막기 위해 각국과의 무역협정에 우회 수출 통제를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을 선보인 중국 딥시크가 미국산 반도체를 부적절하게 활용했다고도 지적했는데요.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AI 기술과 관련한 견제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불안감 속에 안전자산인 금값이 치솟자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며칠 사이에 금값이 올랐으니 추가금을 내야 한다거나 아예 판매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까지 나왔습니다. 신채연 기자, 귀금속 관련 소비자 피해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보석 귀금속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는 430건으로 한 달 새 64.8% 늘었습니다. 결제 당시 금 시세가 아닌 수령일 기준 시세로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금값 인상을 이유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했다는 건데요. 지난달 한 소비자는 온라인 거래로 커플링 14K를 주문하고 카드로 44만 원을 결제했는데 사업자가 일주일 뒤 금 시세가 올랐다며 8만 원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 중동 긴장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18일 국제 금값은 온스당 3,038달러를 넘으며 다시 최고치를 갈아채웠습니다. 네, 금 이야기를 잠시 벗어나서 봄 이사철 포장이사 관련 피해도 크게 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포장이사 운송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는 368건으로 한 달 새 65.8% 늘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난 뒤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됐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지난달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상담은 7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넘게 늘었는데요. 소비자원은 카드 발급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 카드 발급과 배송 중이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스미싱 피해 관련 상담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지 한 달여 만에 규제를 되살렸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요동친 집값에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되는데 심지어 기존보다 규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 내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발표했습니다. 잠실과 삼성, 대치, 청담 지역 내 토어제를 푼 지 한 달여 만에 규제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2월 12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상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전체 아파트로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달간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내 약 40만 호의 아파트에서는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일명 갭 투자가 제한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일부 지역 내 토어제 재지정과 확대에 대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3구의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갭 투자를 비롯한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그런 유형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에 진화하지 않으면 추후에 더 이상 거래가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시장이 과열된 양상을 보일 경우 추가 조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될 경우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등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한편 이번 규제 발효 시점이 닷새가 남은 상황에서 막판 매수세가 몰릴 경우 시장의 혼란이 극심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갑작스러운 기업 회생의 후폭풍에 빠진 홈플러스 사태를 두고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를 향한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MBK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신성호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오늘부터 MBK 파트너스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죠. 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MBK에 대한 검사와 더불어 불공정거래 조사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특정 사안에 대해 사모펀드 검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MBK 측이 언제 신용등급 하락을 알았고 또 언제 기업회생을 결정했는지에 대해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MBK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 신청 계획 시기, 전단체 발행, 판매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의혹, 이익 침해 여부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그거에 한정되진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함용일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산하의 현안 대응 TF를 구성, 상반기까지 중점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전단체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 두 곳을 검사 중인데요. 핵심 당사자인 MBK 파트너스로 검사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네, 홈플러스 관련 내용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고 금융감독원 현안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삼성 SDI가 조단위 유상증자 계획을 내놓으면서 첫 번째 중점 심사 대상에 올랐는데 이 심사 관련된 이복현 원장 발언은 어땠습니까? 이복현 원장은 일단 유상증자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증권신고서상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가 충분히 게재되었음만 정리가 된다면 당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신속히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자체에 대한 인하거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그런 등의 의도는 매우 큰 오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상법 개정안 거부권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완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재차 반대하며 한국경제인협회를 향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 홈플러스 사태의 여파는 중고 거래 플랫폼까지 퍼지는 모습입니다. 번개장터가 홈플러스 상품권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홈플러스 사태로 상품권 사용이 곳곳에서 막히면서 소비자들 피해 확산도 우려되는 모습입니다. 정대한 기자, 홈플러스 상품권의 중고 거래도 막히는군요. 네, 번개장터는 지난 13일부터 홈플러스 상품권을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이용자들 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번개장터 사이트에서는 홈플러스 키워드에 대한 검색 자체가 차단된 상태인데요. 번개장터 측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거래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안정화 이후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근마켓과 중고나라는 당장 홈플러스 상품권 거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당근마켓 측은 현재 홈플러스 매장에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만큼 거래를 금지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관련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중고나라 측은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현재 상품권을 실제로 사용하려면 이게 상당 부분 막혀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홈플러스 매장에서는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지만 카드사들은 모두 홈플러스 상품권의 구매와 충전에 대한 결제 승인을 중단했습니다. 카드사들은 상품권의 제휴사 사용이 중단된 상황에서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제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 이후 신라면세점과 CJ푸드빌 등 제휴사들이 잇따라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막은 바 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어제 국회에서 상품권과 관련해 회생 절차 이후 약 10억 원의 소비자 환불 요청이 있었고 전액 환불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홈플러스가 LG전자와 롯데칠성과 협상을 마치고 제품 납품을 다시 받기 시작했습니다. 홈플러스는 LG전자 및 롯데칠성음료와 납품 합의가 완료되면서 주요 협력사들과의 납품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또 어제 상거래 채권 104억 원을 지급해 변제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5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수로는 600건 넘게 적발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보윤 기자,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데 날았더니 엉뚱한 데 쓰였다는 거잖아요. 네, 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인 이 나라도움의 탐지 시스템을 통해 8,000건이 넘는 부정징후 의심 사업을 추출했는데요. 2023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행된 대상 사업 중 630건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적발 건수와 비교하면 28%가량 늘어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적발 금액은 49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0%가량 줄었습니다. 불법 하도금이나 허위 계약 등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계약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 수의 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들도 좀 전해주시죠. 구체적으로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장비에 라벨을 덧붙여 새로 구매한 것으로 허위 계약서를 꾸며 보조금을 횡령하는 방식이 적발됐는데요. 이러한 쪼개기 계약이나 허위 계약 등 거래 계약 과정에서의 부정과 가족 간 거래가 전체 적발 금액의 87.4%를 차지했습니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 사업들은 소관부처에서 부정수급심의위원회나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이 이루어지는데요.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와 제재 부과금 징수, 사업 수행 배제, 명단 공표 등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SBS BJ 정보윤입니다. 정부가 75년간 유지했던 상속세 법 체계를 뒤바꾸는 전면 재정비 작업에 들어갔죠. 유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이른바 유산취득세 도입이 골자인데 이를 위한 세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류선우 기자,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집니까? 네, 재산이 많고 자식이 많을수록 더 많은 감세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지금처럼 물려받는 총 재산에서 떼는 유산세 방식이 아니라 각자 물려받은 뒤에 따로 떼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n분의 1로 과세 표준 구간이 낮아져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 개편되는데요. 기존 일괄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등 직계 존비 속에는 5억 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 원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공제는 법정 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하되 10억 원까지는 법정 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지금의 면세 점인 10억 원을 고려해 최소 10억 원의 인적 공제를 보장해주는 최저한이 신설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게 될지 예시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상속재산 20억 원을 배우자에게 10억 원, 자녀 2명에게 각 5억 원씩 물려줄 경우 현행 유산세 하에서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1억 3천만 원입니다.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상속세는 0원으로 세부담이 1억 원 넘게 줄어듭니다. 이번 개편으로 세수는 2조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오는 4월 28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목표 시행 시기는 오는 2028년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장위 12구역이 1,386세대 규모의 주택단지로 탈바꿈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저층 주거지인 장위 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공공이 주도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 일대는 오는 2029년 착공에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일부 서쪽과 경상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베스트와 워스트 모두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지만 나쁨 단계에 가까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낮 동안에도 쌀쌀하겠습니다. 공기질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대기 순환이 원활해지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보통 단계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공기질은 나쁨 단계로 좋지 못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